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는 다우 S&P 500 지수가 연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의 부진이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약 1% 밀려났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코인베이스가 약 3%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이슈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3.6% 하락했습니다. 스퀘어도 4.6% 하락한 채 오늘 장을 마쳤고요. 지난주에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했었던 금융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의 장중 낙폭이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났었는데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업들은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다만 이처럼 쉬어가는 장세에서도 기업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수의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UBS에서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4,400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BM 볼 텐데 오늘 장이 마감된 직후에 IBM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EPS가 1.77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가 1.6달러 수준이었었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현재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3%에서 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도 이날 장 시작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예상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0.6% 상승했는데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이제 이번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하면서 코카콜라에서는 3월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넷플릭스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게시하면서 1.4%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클린 에너지 퓨얼의 경우에는 아마존에 재생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클린 에너지 퓨얼 6% 급등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68달러를 기록했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가 0.8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이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할리 데이비슨의 주가는 9%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달러 약세 때문에 0.5% 상승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다른 몇몇 국가들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었고요. 0.5% 정도의 상승에 그치면서 63.43달러를 기록한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값은 0.5% 하락했는데 10년물 금리가 다시 1.6%대를 회복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8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1,77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황을 통해서 살펴봤고 이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빠를수록 오래 가는. 사실 저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이게 지수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과거에도 좀 오래 가더라라는 통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건전지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힘세고 오래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것과 이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제 맞추셨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빠르게 찾아온 강세장일수록 그 지속력이 강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때로는 이제 증시의 최대 악재는 너무 많이 오른 것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최대 호재는 지수가 너무 빠진 것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 흐름이 여러 차례의 신고가 행진 후에 하루 쉬어간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대대적인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부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CNBC에서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강세장이 오는 속도가 빨랐을수록 오래 갔다라는 그런 이 데이터를 증명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 내에서 다양한 섹터가 사실은 10% 이상의 하락을 겪은 바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에서 3월에는 대형 기술주와 이른바 성장주가 15%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겪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저점 대비해서 가파르게 반등을 했었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2주 만에 마이너스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때 2주간 마이너스 1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라는 기관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증시 전체가 10% 조정을 겪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다른 시점에 이 같은 이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환, 그러니까 좀 롤링하는 섹터 간의 조정이 좀 엇갈려서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지수 전체의 조정을 막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약세장에서 빠르게 회복이 됐고, 그리고 첫 해 성적이 특히 좀 좋았던 경우에 강세장의 지속력이 좋았다라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CFRA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해 약세장 진입 후에 5개월 이내 미국 증시가 낙폭을 거의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약세장에서 회복한 그런 사례로 남게 됐는데요. 특히 지난 12차례의 강세장 중에서 1000일을 못 갔던 것은 4번뿐이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속 기간이 이 4년에서 최대 11년 가깝게 지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찾아온 강세장에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적고 오히려 경제와 기업 이익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시장의 패턴을 보자면,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을 형성했다가 단기간에 그 조정을 겪고 그 다음에는 상승 고점을 더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의 그 지수의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실제로 계단식으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 측면에서도 과연 최근의 신고가 행진을 좀 따라갔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UBS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4,250에서 4,4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신고가 행진 후에 어떤 이 목표 주가의 상향이 일어난다는 점은 랠리가 다소 빠르기는 하지만은 시장에서도 납득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요. UBS 측에서는 잇따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백신 확대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CNBC에서 집계하고 있는 IB가 15개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 목표 주가가 기존에 4,099였는데 UBS에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4,119, 4,120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재 대비해서는 낮은 그런 주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치였던 3,800을 그대로 좀 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자신들도 어떤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상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밸류에이션의 확장, 그러니까 증시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경계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도 들리네요. 어떻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 이익 전망치가 일단은 상향이 됐고, 그리고 그렇죠. 이 IB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도 결국은 올해 S&P 500 기업들의 기업 이익 곱하기 이제 퍼라고 좀 이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본다면은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목표 주가가 일단은 상향되지 않는 것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고 네네. 나중에 또 목표 주가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사실 테슬라의 그림 보이실 거고요. 펠로톤 그 자전거의 그림이 보이실 텐데 두 기업 모두 혁신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두 기업에서 모두 사망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언뜻 보면 이게
과연 기업의 잘못인가 싶으면서도 어쨌든 이제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제 기업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펠로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트의 대표 주자죠. 펠로톤의 러닝머신 때문에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펠로톤 제품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내놨는데요. 미국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에서는 주말 사이에 펠로톤의 러닝머신에 어린아이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면서 제품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고된 사건, 그러니까 그 사고의 건수만 보더라도 부상을 당한 사람이 38명, 그리고 1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펠로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안전 지침을 따르면 안전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톤의 주가는 7%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소식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모델 S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운전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국이 이에 따라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번 사고가 오토파일럿 혹은 FSD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토파일럿이라는 말을 너무 맹신한 사람들이 이 운전석에 타지 않고 조수석과 뒷자리에 타서일까요? 물론 오토파일럿 기능도 반드시 운전자의 철저한 감독하에 사용해야 된다고 테슬라 측에서는 명시해 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사고로 인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도 역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지난 밤사이 비트코인 악재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큰 이유인지는 좀 분석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본부장님 이렇게 그 사망 사고가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악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고들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판단이 달라지는 것일지 월가의 시각이 궁금하네요. 월가의 시각은 좀 혼재양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악재로 인식을 하면서도 네.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도 좀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일부에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콜도 나왔는데요. 스트립벨 같은 이 IB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70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안전장치 추가 등의 방안으로 이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고도 분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완화가 되고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IB에서는 이날과 같은 단기 급락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파일럿의 안전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날 내놓은 기사에 따르면요. 지난 1분기간에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419만 마일당 한 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대비적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48.4만 마일당 한 건을 좀 발생한 것에 대비를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이 오토파일럿 기능의 안전성이 괜찮다라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는데요. 다만 역시 여러 차례 테슬라 측에도 소비자들의 잘못된 이 같은 오토파일럿 사용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당국의 경고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결국은 좀 투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 측에서도 동사 등 전기차주 이 전반에 대한 악재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구관이 명관. 넷플릭스를 꼽은 거 보니까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도 구관, 즉 넷플릭스가 역시나 넷플릭스더라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것을 좀 앞두고 어떻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리밍 전쟁의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지난 2019년 11월 12일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했던 그날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개시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AT&T에서 HBO 맥스, 그리고 컴캐스트의 피콕, 그리고 디스커버리, 여기에 AMC 플러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럼 그간의 경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구간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CNBC에 따르면요.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87%나 상승을 하면서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가장 우월했다라고 합니다. 디즈니가 같은 기간에 주가가 35%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하고요. AMC 네트워크스가 30% 상승으로 뒤를 이었는데 AT&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24%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주가 호조의 비결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입자 급증을 둘 수가 있겠죠. 지난해 상반기만 무려 유료 가입자가 3,700만 명이나 늘어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이 넷플릭스에 대한 충성도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38%가 넷플릭스가 여전히 최고의 스트리밍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최고라고 밝힌 응답 비율은 12%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경영진에서도 지난 1월 주주 서한에서 매일 자신들이 나아진다면 스트리밍 업계 1위를 고수할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첫 해 대박이 났지만은 우리도 역대 최대의 가입자 성장을 기록한 것이 그 증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내일 발표하게 될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현재 실적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시킹하이파에서 집계를 하기로 지난 석 달간의 넷플릭스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무려 32건이었고요. 그리고 하향 조정이 단 2건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IB들의 의견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지 그리고 계정 공유, 이 단속 등에 힘입어서 가입자 성장세가 견고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67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605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파이퍼 샌들러 같은 IB에서도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월한 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넷플릭스 성장 전략이 아직도 견고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로 685달러를 제시하긴 했지만은 올해 하반기에 가입자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론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넷플릭스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1분기에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가 600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일 나오는 실적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낙 가입자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이다 보니까 이 가입자 증가율 내일 실적 발표가 됐을 때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마켓모버스 시간이고요. 오늘도 얼터니티브 데이터 전문기업 띵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온라인에서 아주 핫했던 티커들 위주로 풍부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티커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티커는 코인입니다. 지난주부터 레딧에서 당연 화제이고요. 아시다시피 디지털 화폐 거래소 스타트업입니다. 뉴욕 시간으로 4월 14일, 지난주 수요일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계속 화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웹사이트 트래픽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웹사이트 트래픽을 보면요. 2018년 전후로 트래픽에서 급격한 스파이크가 한 번 있었고요. 이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한 차례 스파이크가 있었고 현재는 잠잠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던 2018년 전후에 웹사이트에 급격한 스파이크가 나타났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떤 흥미로운 추이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데요. 앱스토어 데이터에 따르면요. 리뷰 수가 올 한 해에만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운로드 횟수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다면 이 코인베이스가 올 한 해에만 어플리케이션 버전 업그레이드를 16번 정도 했는데요. 참고로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에서 올해 14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이 수치를 비교해보면 이 코인베이스가 이 어플리케이션 개선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앱 평점 또한 4.5점 가까이 되고 있었고요. 따라서 기술력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수 또한 올 한 해에만 28%또 증가했고요. 이런 데이터 또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인베이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꾸준히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또 직원 수 역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점 알터너티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투자자들께서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었던 스포트라이트 티커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은 티커명 DKNG라는 드래프트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판타지 스포츠라는 그 스포츠 배팅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핫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배팅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관련 소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4월 초에는 이제 마르치 매드니스라고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 결승전이 한 번 있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풋볼 리그 NFL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점 덕분에 온라인에서 DKNG 또한 화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드래프트킹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트래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평균 트래픽을 보았더니 올해 초 한번 피크를 찍고 쭉 감소하다가 이번 달에 42% 정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이는 올해 초에 있었던 슈퍼볼과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대학농구 결승전이 있어서 이런 트래픽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온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웹사이트 트래픽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자들께서는 이 웹사이트 트래픽의 추이가 주가 추이와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살펴보는 지표로 우리가 채용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도 하는데요. 드래프트킹스의 채용 데이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꾸준히 채용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 한 해만 2배 가까이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뭐 게이밍이라던가 데이터 이런 기술 분야를 좀 많이 채용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도 최근 6개월의 그 직원 수 변화를 보았을 때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또 분기별 변화율을 봤을 때는 약 8% 정도의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트래픽과 더불어서 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드래프트킹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스포트라이트 티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 번째 티커는 TLRY라는 틸레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캐나다 회사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이 주가가 한 100% 정도 상승을 했지만요. 2월 중순 정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핫했던 이유는 에이프리아 회사와의 합병 관련 소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작년 12월에 이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에이프리아의 주주총회에서 이 합병 찬반 투표가 있었고 99% 이상의 쉐어가 찬성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참고로 에이프리아라는 회사 또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이 회사 또한 올해 10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수익면에서 가장 큰 대마초 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한 4월 30일에는 틸레인의 주주총회가 있다고 하니 또 이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마초 관련주인 틸레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에이프리아와의 합병 이슈 그리고 4월 30일에 치러지는 주주총회를 눈여겨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틸레이의 채용 데이터의 변화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미국 내 대마초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틸레이 같은 경우는요, 그 채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직원 수가 올 한 해에만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상품 개발에 힘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온라인 판매 아이템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요. 분기별 증가율을 보니 한 8%의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만 4개의 주가, 미국 4개의 주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인구의 43%가 이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 그 스테이트에 거주하게 된다고 하고요. 또한 대마초 산업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그 New Frontier Data라는 업체에 따르면 이 미국 내 의료용 대마초 합법적 판매량이 2025년에는 16.3 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예측을 하니까요. 이런 데이터 또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포트라이트 티커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2의 GME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많이 모였던 티커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티커명 ASO의 그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티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100%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ASO 스토어가 그 텍사스, 조지아와 같은 그 남부 지역에 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미국은 주마다 이 마스크 필수 여부가 다른데요. 이 약 88%의 ASO 스토어가 마스크가 이 필수가 아닌 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동종업계라고 할 수 있는 그 DKS가 30%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고객들이 ASO 그 오프라인 스토어에 방문이 좀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띵크넘의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통해서 ASO의 스토어 위치를 저희가 방금 파악한 지도를 확인해 봤고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도시에 주로 분포를 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스토어로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ASO도 채용 데이터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 채용 데이터를 보면요. 그 2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 월간 변화율을 보니 6%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는 그 미국 정부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 스티뮬러스 체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실제로 이 스티뮬러스 체크 덕분에 이 3월달 그 미국 내 리테일 세일즈가 그 2자릿수 퍼센티지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배치에 그 1,400불 스티뮬러스 체크가 또 지급된다는 소식이 있으니 이런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목 코인베이스와 드래프트킹스, 틸레이와 ASO까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함께 참고를 해보면 좋을 만한 얼터너티브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판단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띵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